아시아의 마지막 도시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서울이란 도시는 제 연구의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불과했으니까요. 그게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줄이야.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 로웰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26살 인류학도죠. 현재는 UN 산하 NGO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아시아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연구하는 것. 이미 홍콩, 방콕, 베이징을 거쳤고 마지막 목적지가 서울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지금까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훑어봤죠. 홍콩 효율적이지만 냉정한 도시.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는다. 방콕 혼돈의 카오스. 시스템보다는 감정이 지배하는 교통. 베이징 압도적인 규모. 하지만 질서는 부족. 감시 카메라만 많다. 그럼 서울은 어떨까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복잡한 아시아 대도시겠거니 싶었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캐나다로 돌아가 있었어요. 6개월간의 긴 연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바다 위에 놓인 거대한 다리가 보였어요. 인천대교라고 하던가요? 그 긴 다리 너머로 공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봐왔던 아시아 공항들과는 달랐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제 옆자리 한국인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하철을 타보세요.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철이라. 이미 홍콩과 베이징의 지하철은 경험해봤습니다. 분명 효율적이었지만 매번 혼잡함과 무질서함에 지쳐 있었죠. 서울의 지하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저 정중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은 이미 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은 효율성은 높지만 인간적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의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달랐고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제 연구 노트에 첫 문장을 적었어요. 서울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하다. 좋은 의미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이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완전히 다르다. 터미널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천장은 높았으며 어디에서도 혼잡함이나 소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입국 심사줄로 향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항상 이 줄에서 최소 30분은 기다렸고 심사관들의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에 긴장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표지판은 완벽한 영어로 되어 있었고 5개 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줄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제 차례가 되자 입국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권을 건네자 그는 공손하게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서울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심사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 지하철을 꼭 경험해 보세요. 특히 4호선은 제 최애 노선입니다. 입국 심사관이 자기 도시의 지하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니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는 제 여권에 도장을 찍고 환하게 웃으며 건넸습니다. 즐거운 서울 여행 되세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홍콩이나 베이징에서도 다국어 표기는 있었지만 종종 번역이 어색하거나 오류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짐을 찾고 나오는 길에 안내 데스크를 지나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25개 언어가 표시된 작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공항철도가 가장 편리합니다. 직통열차는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고 일반 열차는 더 저렴하지만 66분 정도 걸립니다. 그녀는 영어로 완벽하게 설명했고 지도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친절함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베이징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미터기를 쓰지 않으려 했고 방콕에서는 길을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교통카드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녀의 조언을 따라 티머니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원은 카드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혹시 저를 관광객으로 보고 특별 대우하는 건가 싶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친절함을 받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플랫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었죠. 기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저를 반겼고 좌석은 편안했으며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 다른 아시아 도시들과는 다르다.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친절할까?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메모들이 떠다니고 있었죠. 서울역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은 조명, 넓은 통로, 그리고 어디에서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지하철역인가? 혼잡한 베이징 지하철과 습하고 더운 방콕역을 경험한 저로서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카메라를 챙기고 나섰어요. 첫 목적지는 강남역. 서울의 번화가라고 들었기에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에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2호선 플랫폼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스크린 도어였어요. 홍콩에서도 일부 있었지만 베이징이나 방콕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역은 시청역입니다. 시청역. 이번 역은 1호선,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 호선마다 다른 멜로디와 여성 남성 목소리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방향인식을 돕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좌석은 두 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파란색으로 노약자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거나 떠들지도 않았어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 구조물 자체가 최첨단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LED로 된 안내등이 있었고 역내 상점들은 마치 쇼핑몰처럼 세련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나오는 길에 한 여성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홍콩이나 베이징에서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했을 텐데 여기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역에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는 영어로 친절하게 대답하고 방향까지 손으로 가리켜 주었어요. 홍콩에서도 영어가 통했지만 베이징이나 방콕에서는 항상 언어 장벽이 있었죠.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노약자를 위한 손잡이, 심지어 아기 기저귀 교환대까지 발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포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강남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버스 정류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버스 정류장마저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 안내판에는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 내부의 혼잡도까지 색상으로 구분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 노트에 쓸 내용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객관적 관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 마치 실험 도시 같다.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 연구 사흘째. 저는 홍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느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건 제 나쁜 습관이죠. 연구에 몰두하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은 평소보다 붐볐어요. 출근 시간대가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질 거야.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빈혈 증상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씩 겪어왔던 문제였죠. 일어나서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노트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으로서 낯선 나라의 지하철에서 쓰러진다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홍콩이나 베이징에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겁니다. 그게 대도시의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외국인이시네. 아, you okay?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올려다보니 70대쯤 되는 노인분이었어요. 곧이어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물 좀 드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그녀는 물병을 내밀었고 저는 감사하게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여전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할 것 같아요. 젊은 남성이 말하더니 벽면의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열차 안에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승객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료 지원이 필요한 승객이 있어 다음 역에서 영무원이 탑승할 예정입니다. 놀랍게도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영무원 2명이 들것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이 많이 낮네요. 역내 의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아직도 어지러웠지만 의식은 점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영무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기자 아까 그 젊은 남성이 제 노트북과 가방을 챙겨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역 안에 작은 병원이 있어요. 제가 같이 가볼게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걱정스러운 듯 지켜보다가 영무원들에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역 플랫폼에 도착하자 이미 휠체어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신속하게 저를 의무실로 이동시켰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홍콩이나 베이징, 방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역내 의무실은 작지만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분이 제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빈혈 증상이네요. 포도당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간의 의무실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저를 도와준 젊은 남성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궁금했습니다. 약 30분 후 포도당 주사 덕분에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영양제와 함께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여간에 병원이 있다니.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정식 병원은 아니고 응급의무실이에요. 서울 지하철 주요 역마다 있답니다. 특히 이 잠실역은 환승역이라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하철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한국의 응급번호라고 함을 부르고 기다리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역 자체의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저를 도와준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김민준, 보건복지부 공공서비스 정책과 사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사 로웰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씨. 근데 혹시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민준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공공서비스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응대 매뉴얼을 개발하는 팀에 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응대 매뉴얼이라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외국인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했어요. 외국인 응대 매뉴얼이요? 그게 뭔가요? 네,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모든 영무원과 공무원들이 기본 교육을 받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최근에는 베트남어까지 추가됐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앱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응급 번역기라고 해서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한 앱이에요.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문구들이 여러 언어로 준비되어 있죠. 앱 화면에는 어디가 아프세요? 구급차가 필요하신가요?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같은 문구들이 다양한 언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에요. 간호사가 다시 다가와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식사도 꼭 하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면 근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고요. 그의 친절함이 의아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죠?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 어머니가 몇 년 전 캐나다 토론토를 여행하셨는데 거기서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요.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나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었죠.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의무실을 나섰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약간 후들거렸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이다. 시스템은 단지 그들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뿐. 민준 씨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 작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제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으니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제대로 식사는 하셔야 해요. 오늘 아침 안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민준 씨의 고집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식당은 아담하고 조용했어요. 그는 저를 위해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주로 이걸 먹거든요. 미역국이라. 푸른빛이 도는 수프였어요. 한 모금 마시자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의외로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걸 왜 약해졌을 때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어요. 철분이 풍부해서 회복에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때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먹는 전통이 있죠. 식사를 하면서 민준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5년 전 공무원이 되었고 특히 공공서비스 개선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경험하신 모든 것들이 제가 하는 일의 일부예요. 지하철 의무실, 외국인 응대 매뉴얼, 다국어 안내. 한국은 국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말에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달랐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솔직히 외국인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정확히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역하면 어펙션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감, 배려, 따뜻함 같은.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이야기요. 민준 씨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5년 전 캐나다로 여행 가셨을 때예요. 토론토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지셨어요. 당시 혼자 여행 중이셨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즉시 도와주셨대요.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동행하고 심지어 통역까지 해주셨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를 도와준 거였군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외국에서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식당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를 발견하자 그녀는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민준아, 전화 받고 바로 왔어.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다니. 전 괜찮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갑자기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했던 거였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어머니예요. 그녀는 저에게 인사하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받고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전통 영양제예요. 그녀는 보온병을 열고 따뜻한 액체를 컵에 따랐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지만 정중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뭘요? 우리 딸이었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외국에 있는 우리 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길 바라는 것처럼 당신의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의 연구 여행, 낯선 나라들에서의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격한 연구자로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 낯선 여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민준 씨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외국인 연구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의 딸이었죠. 다음 날 아침,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죠. 어젯밤 호텔로 돌아와 푹 잤고 아침에는 민준 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죽으로 식사를 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낯선 나라에서 마치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대로 민준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자원에서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다녀요. 어제 많이 지치셨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사실 연구를 계속해야 해서요.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구하기 좋은 코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은 실제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평일임에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인들을 위한 무료 체험 코너였어요. 여기는 노인분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부스예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인터넷 금융까지 배울 수 있죠. 노인들이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태블릿을 조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콩이나 베이징에서는 노인들이 주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봤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현대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광장을 지나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더 여유롭게 지하철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음성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역에 이런 시설이 있나요? 네, 기본 시설이에요. 최근에는 AI 기반 안내 로봇도 일부 역에 도입되고 있어요. 점심시간 민준 씨는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음식 노점과 상점들로 가득 찬 미로 같은 공간이었죠. 이게 진짜 서울의 맛이에요. 빈대떡 드셔보세요. 민준 씨가 녹색 팬케이크 같은 것을 건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콩과 김치, 고기가 들어간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건 뭐로 만든 거예요? 녹두로 만든 전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봤습니다. 떡볶이, 만두, 순대. 모두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신기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식사 후 한남동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갤러리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민준 씨는 작은 편의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인 편의점처럼 보였지만 계산대 옆에 이상한 기계가 있었어요. 이건 AI 통역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거죠. 호기심에 기계 앞에 섰더니 자동으로 켜지며 여러 언어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를 선택하자 바로 영어로 안내가 시작됐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근처에 박물관이 있나요? 제 질문을 인식한 기계가 한국어로 번역해 점원에게 전달했고 점원의 대답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혁신적이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본 적 없어요. 작은 편의점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언어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고 싶거든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공원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없네요. 청소부가 많은가요? 아니요, 그보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있어요. 내가 온 곳은 내가 온 것보다 깨끗하게 두고 간다는 원칙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떠날 때 자신의 쓰레기를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공원들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본 쓰레기 더미와 너무나 대조적이라 생각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민준 씨는 저를 남산타워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관이었어요. 이제 서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민준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효율적인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도시 같아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지난 일주일간의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각 도시별 데이터와 경험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홍콩 효율성, 친절도, 접근성. 방콕 효율성, 친절도, 접근성. 베이징 효율성, 친절도, 접근성. 서울 효율성, 친절도, 접근성. 숫자로 정리해도 서울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만으로는 제가 경험한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어요. 무언가 더 필요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열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보통 이곳에는 결론과 제언을 적어야 하지만 오늘은 다른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써보자.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미래의 여행자에게 당신이 이 보고서를 읽는다면 아마도 대중교통 인프라나 도시 시민 문화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방문하세요. 하지만 단순한 관광객이나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친구로 방문하세요. 홍콩에서 나는 효율성을 배웠고, 방콕에서는 즉흥성을, 베이징에서는 규모의 의미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졌을 때 낯선 이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 안에 있는 의무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외국인 응대 매뉴얼. 이 모든 것들이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김민준 씨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 나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같은 마음일 테니까라는 그의 어머니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의 심장이자 시민들의 삶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이면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나는 서울을 데이터가 아닌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는 나에게 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다음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도시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다시 서울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연구자가 아닌 이 도시의 친구로 방문하고 싶습니다. 엘리사 로웰 드림. 편지를 완성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짐을 챙길 시간이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짐을 싸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겠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현지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민준 씨의 가족과 함께 한국의 전통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손수 만든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통 매듭이에요. 여행길 무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청색, 분홍색, 노란색 실로 정교하게 짜인 매듭이었습니다. 그 작은 선물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이 도시를 떠나지만 이 도시는 결코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같은 노선이지만 제 눈에 비치는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도시의 숨겨진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휴대폰으로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유엔 연구팀에게 다음 프로젝트는 서울의 포용적 도시 설계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엘리사 로웰 드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